집값 잡는다고 하도 시끄럽게 굴더니 이제 매매는커녕 전세마저 씨가 말랐습니다. 정부가 갭투자 잡으려다 애꿎은 실거주 세입자만 잡게 생겼습니다. 이게 단순한 풍선 효과처럼 보이십니까? 천만에요. 이건 폭탄 돌리기입니다. 그리고 그 폭탄 지금 우리가 받았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안팎으로 터지는 이중 위기를 계속 경고해드렸습니다. 특히 안에서부터 터지는 위기, 즉 빚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씀드렸죠. 정부도 이 내부 빚 문제가 심각한 걸 아니까 갭투자 잡겠다고 칼을 뽑았습니다. 102로 대체, 이름은 거창하죠. 대출은 LTV로 꽁꽁 묶었죠. 재건축 딱지 거래도 막았죠. 심지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서울 전역을 묶어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집 사지마 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리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일단 거래는 잡았습니다. 완벽하게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90%가 줄었습니다. 9%도 아니고 90%입니다. 이건 뭐 거래 절벽이 아니라 거래 실종, 거래 멸종 수준이죠. 자, 거래가 실종됐으니 집값 잡기 성공했네 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이게 바로 끓는 물속의 개구리의 두 번째 단계입니다. 정부가 매매라는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 많던 실수요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가을 이사철에 결혼해야 하는데, 직장 때문에 옮겨야 하는데 정부가 집 사지 말랬으니 그냥 길거리에서 잘까요? 아니죠. 그 모든 실수요가 전세 시장으로 몰려간 겁니다. 뉴스에서 보도했죠.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한 아파트 85제곱미터가 8월에 4억 원의 전세 계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 규제 직후인 이달 22일 4억 6천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두 달도 안 돼서 6천만 원, 15%가 올랐습니다. 이게 그냥 숫자로 보이십니까? 웬만한 직장인 1년치 연봉입니다. 두 달 만에 내 잘못도 아닌데 1년치 연봉이 전세금으로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이 6천만 원을 더 구하기 위해 사람들은 또 어디선가 빚을 내야 합니다. 자동차 담보 대출이 왜 늘어나는지, 신용 사면이 왜 필요한지 바로 여기서부터 연결되는 겁니다. 이건 전 재산을 걸고 가을에 이사가야 하는 서민들 등골에서 뽑아낸 돈입니다. 노원구도 똑같습니다. 7억 3,500 하던 게 8억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강남 3구 한강 벨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서울 전역에서 정부의 매매 금지 선언 이후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정부가 매매라는 문을 쾅 닫아버리니까 사람들이 전세라는 유일한 비상구로 몰려가서 지금 압사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기가 막힌 게 있습니다. 좋아, 그럼 전세로 들어가자. 비싸도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전세로 들어가려 해도 공급이 없습니다. 왜 전세 매물이 없을까요? 네, 정부가 공급마저 틀어막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을 안정시키는 유일한 해법은 공급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민간 공급의 핵심인 재건축, 재개발은 어떻습니까? 강남 부자 특혜다라는 이념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니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니 하는 규제로 꽁꽁 묶었죠. 돈 버는 건 못 보겠다는 신보 아닙니까? 재산권 행사가 막힌 조합원들이 에이 더러워서 사업 안 한다고 하면 공급은 그대로 멈추는 겁니다. 그럼 민간이 안 하니 공공이 하느냐? 공공이 하겠다는 도심 복합 사업은 지난 4년간 후보지 82곳 중에 33곳이 주민 참여가 낮아서 중단됐습니다. 그리고 단 한 곳도 첫 삽을 못 떴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공급의 현주소입니다. 이게 뭡니까? 불이 났는데 소방관이 와서 불길이 너무 거세니 물을 아껴야겠다면서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꼴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전세 지옥에서 비명을 지르고 공급 절벽에 절망하는 동안 그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네, 편법증여, 가족 간저가 거래로 자기들끼리는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54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31억을 가족 법인에서 빌립니다. 아들이 40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다시 아버지랑 25억 전세 계약을 맺습니다. 코미디가 따로 없죠. LTV 40%, 토지 거래허가, 그런 건 성실한 우리에게나 적용되는 족쇄입니다. 그들은 법인이라는 치트키와 아빠 은행이라는 무한 캐시로 이 모든 규제를 비웃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금 위법 의심거래 잡겠다고 나섰지만 이미 버스 다 떠난 뒤입니다. 이건 그냥 솜방망이 쳐버리죠. 이 혼란의 정점은 대환대출입니다. 정부가 투기 잡는다고 이미 대출받은 사람이 더 싼 이자로 갈아타는 대환대출까지 막으려고 했습니다. 빚을 더 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자 부담 줄여서 빚 좀 갚겠다는 사람을 막은 겁니다. 이게 도대체 투기랑 무슨 상관입니까? 이건 은행만 배불리는 정책이다. 투기꾼 잡는다더니 서민만 잡는다. 욕을 바가지로 먹으니까 부랴부랴 아 그건 아니었습니다 하고 다시 풀었습니다. 이게 뭘 보여줍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무능의 증거입니다. 이 모든 게 뭘 의미할까요? 이게 바로 정부 규제의 역설이자 저희가 경고했던 내부 위기의 실체입니다. 정부가 내부 빚을 잡으려다 오히려 전세 빚이라는 더 큰 폭탄을 서민들에게 안겼습니다. 성실하게 매매하려던 사람은 전세 난민이 됐죠. 성실하게 빚 갚으려던 사람은 대환대출이 막혔죠. 성실하게 세금 내던 사람들은 편법 증여를 보며 박탈감을 느낍니다. 이게 우리가 이전에 다뤘던 160조 신용 사면이랑 뭐가 다릅니까? 결국 성실한 사람만 바보 되는 시스템입니다. 자, 이런 우왕좌왕하는 정책, 그리고 성실한 사람만 바보 되는 이 시스템을 믿고 여러분의 자산을 원화나 부동산에만 두시겠습니까? 내 집이 하룻밤 만에 거래 금지 구역이 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저희가 왜 금을 이야기하는지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라는 정부의 말 한마디에 묶일 수 있지만
하지만 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가 금 거래를 허가합니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 금값이 단기적으로 흔들린다고요? 그건 방패가 약해서가 아니라 지금 원화와 정책이 그만큼 더 불안정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는다고 외칠수록 왜 내 전세 보증금은 더 위험해지는 걸까요? 여러분은 이 정책의 역설 속에서 무엇으로 당신의 자산을 지키십니까?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